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루 의혹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를 부인하자 여당은 회유설로 맞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초부터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지리학자가 참여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고리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벌어진 서울 신림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굳어졌고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신 다음 이 같은 오늘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회유하도록 한 게 이재명 대표고 그 실토하지 못하도록 이 옥중 편지가 써진 게 맞다라면 이건 증거 인멸이잖아요.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하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인권 유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속보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다음 달 두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한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고려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의혹을 가급적이면 함께 처리하려는 것이 수사 기조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수사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만약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사건을 동시에 처리한다면 이는 지난 3월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와 배임죄를 함께 적용해서 동시에 재판에 넘겼던 대장동 사건, 또 성남FC 사건 당시와 유사한 구도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국회가 휴회하는 기간인데요. 이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법조계나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국회 휴회 기간 이후에 국회가 다시 소집됐을 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서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전략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할 거란 관측인데요. 민주당도 역시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8월 중순 이후에 국회 재소집 기간 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이 지금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몇 차례 전해드린 대로 그동안의 부인 입장을 번복해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다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또 바꾼 겁니다. 네, 지난주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에 대한 보고도 두 차례에 걸쳐 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도 별다른 부인을 하지 않았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역시 앞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달라진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나 이 대표의
방북비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 해외 국제대회에서 우연히 북측 관계자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서 김 전 회장에게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자신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권에서는 당장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측에 회유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관련해서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난 정황, 이게 드러나면서 지금 또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수도권 A 의원이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택이 있는 경기도 용인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A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측에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만남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내서 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송구하다면서 남편이 검찰로부터 협박받고 고립돼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탄원서를 공개한 당일 이 전 부지사도 면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방북비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옥중 편지를 발송했고요. 민주당이 이를 공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검찰은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진술에서 이 대표의 연루 정황을 털어놨다가 입장을 다시 바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전 부지사 수감 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를 직접 불러 옥중 편지를 쓴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이 최대한 돕겠다.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난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이 말의 의미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의 위기를 느껴서 회유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너무 뻔한 거짓말을 계속한들 괘씸죄만 더해질 것 같아 자백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SOS 신호를 보내오니까 나중에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면해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자백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미 게임은 끝났다며 이 회유설이 사실이라면 범인 은닉 또 증거 인멸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이재명, 이화영 브라더스의 범죄 궁합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사람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일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김 의원에게 의혹이 맞다면 맞다, 아니라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비판 발언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도권 한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에게 민주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민주당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회유 작업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그 회유하도록 한 게 이재명 대표고 이재명 대표 전 측근이 가서 그걸 회유해갖고 그 결과 그 실토하지 못하도록 이 옥중 편지가 써진 게 맞다라면 이건 증거 인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영장 발부의 핵심 요소를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저는 드디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는구나. 이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입장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이 장소 변경 접견 신청, 이제 이전의 말로 하면 이제 특별면회 신청인데 이게 또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감자하고 칸막이 없이 30분간 면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특별면회다 이렇게 불리는 형식이죠. 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이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고 고립되어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한 후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법무부에 이 전 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면회 목적을 탄원서 진위 확인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명계 중진인 안민석 의원 역시 지난 20일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 전 부지사와의 면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안 의원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지사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해 걱정이 돼 가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나온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의 목소리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의 면회 계획을 밝혔던 안민석 의원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탄원서 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이화영 의원을 면회를 갔을 때는 그렇게 한 석 달 정도 됐는데요. 사모님의 그런 말씀이 사실인지 제가 좀 빨리 면회를 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탐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상황이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있다 보면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이 특별면회 허용 여부는 이제 구치소 당국,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법무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쥐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을 막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법무부는 지난 1월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주 본부원장을 특별 면회하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서 논란이 일자 특별 면회도 일반 접견처럼 녹음을 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정성호 의원 당시에 이제 또 회의 의혹 이런 게 불거지니까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 의원은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취지였고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발언도 이 알리바이를 잘 증명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고 해명을 했고요. 법무부와 검찰 측이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정성호 의원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앞서 나온 정성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천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전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을 문제 있는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것은 여론전을 펼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아차 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말에 그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인재 입장문 또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 이걸 전면 부인한 뒤에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연루 정황을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다만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걸로 가름하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옥중 입장문을 낸 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게 하고 있다며 검찰과 여당을 묶어서 비판했습니다. 지난 21일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와 오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정진상 실장 요청으로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방북 비용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낸 건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가족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표님 8월 영장 청구서를 나오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걸로 불체포 특권 이제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그건 입법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일각에서는 이화영 부지사 진실 범죄 회유한 거 아니냐 하는 검찰의 그 부실한 소설을 여당이 베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것에 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배경이 뭔지 그것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안은 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차 혁신안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책임을 지자는 취지지만 이미 지난해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끌던 정당혁신 추진위가 제안했던 내용이라서 당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상 부결을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그 발언 취지를 선의로 해석을 하면 확실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명투표로 하자 이런 취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두고서는요,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데 과연 의원들이 솔직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정치인을 지칭하는 이른바 수박 색출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에 힘을 실으면서 그 의도와는 별개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공격하는 것에 발을 맞춰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도요,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을 수사 중인 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가하고 조작 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에 속해 있다가 재판 조서 유출 논란 등으로 물러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설득했다는데 그런다고 회유가 되겠냐면서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어쨌든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보도가 나온 거니까. 근데 진술을 바꿀 때는 그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성. 대부분 회유, 검찰에 쉽게 얘기하면 회유와 아니면 협박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뭐 어떤 의원이 가서 설득했다 그러는데 뭐 의원이 가서 설득한다고 될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연루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제 다시 옥중 편지를 통해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 같은 이 전 부지사의 이제 입장 변화가 과연 앞으로의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 부분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달라진 진술을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연결고리로 삼으려던 계획이었는데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할 경우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는 반면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가족 등과 오간 대화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어떤 증거와 진술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연루 정황을 털어놨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또다시 본인이 필로 쓴 그 옥중 편지를 통해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화영 전 지사를 회유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술 번복의 실제 내용은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입니다. 법정에 이제 그 내용이 제출이 돼 있을 텐데요. 아직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지 실제 방북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방북 비용 대납을 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뒤집는 번복 진술을 했다고 할 만한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그런 취지의 내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게 진술의 번복과 다시 재번복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고요. 이제 그게 내일 재판에서 어쨌든 출석해서 진술을 할 것이고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진술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도 입장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 내용은 내일 확인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진술 번복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회유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진술을 번복하면 본인의 어떤 그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가 또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공모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일관되게 다퉈오다가 그런 식으로 물론 형량을 고려해서 이 입장을 번복하는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인에게 법률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고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회유의 개입 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쓴 어떤 편지 그리고 이번에 옥중 편지 내용들을 보면 이게 실제 이제 검찰의 회유 압박 때문에 어떤 미세한 진술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변호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과정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장소 접견 변경 접견도 신청하고 접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일관된 보였던 태도라든가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바꿔서 이재명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도 아직은 어렵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 측의 어떤 회유의 결과로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부분 하나인데 지금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어떤 언론 보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있어요. 정황이 있고 또 하나는 왜 다시 재번복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제일 처음에 그 번복을 한 것은 처음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실토를 하고 나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본인이 진술을 번복을 했어요.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고 나중에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이야기까지를 했다. 그 내용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을 하니까 재판부에서 그다음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 전 지사 쪽 변호인에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번복을 했느냐 하니까는 이화영 전 변호사 쪽의 변호인이 번복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보도한 그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닌데 네네. 보도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네네. 거기서 그 인정한 것은 추상적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일단 그 인정을 했고 그러면 왜 번복을 했을까? 그 과정을 보면은 지금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김영진 의원이 아직 본인이 만났다는 데 대해서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지금 오늘까지. 아직 시인도 안 하고 네,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김영진 의원은 7인의 멤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7인의 멤버고 정무조정실장이에요. 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만약에 접촉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 대표가 국회의원이자 이 비서실에 있는 당직자를 통해서 만남을 주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남편이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협박을 받고 고립 상태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9월 달에 구속된 이후에 가족 면회가 50회가 있었고 국회의원 특별 면회가 7번이 있었습니다. 그 9월은 지난해 9월. 지난해 9월입니다. 거죠? 네. 50회 7번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이 180회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피고인이 고립돼 있었다, 협박을 받고 있다. 이것은 좀 성립이 안 되죠. 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가능성과 함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문제도 이 민주당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한 축입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 혹시 자진 사퇴하시거나 이럴 의견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김남국 의원님의 소명 태도가 이번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나중에 하시지 그냥. 글쎄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 민주당으로서는요, 이제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김 의원 제명을 의결해서 본회의 표결에 붙일 경우에 이 표결에 대한 부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김남국 의원 제명 징계안을 논의하는데요.
특위가 자문위로부터 받은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제명을 최종 결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표결로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전체 제적의원 1명 빠진 모두 299명으로 이 중에 민주당이 168명입니다. 김 의원 제명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그리고 정의당 의원 6명, 여기에 타 정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의 표를 합산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소 82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김 의원의 제명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결국 김 의원의 운명은 친정인 민주당의 손에 달린 셈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연루 의원들의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도덕성 위기, 또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주도에서 김 의원 징계안까지 부결시킬 경우 총선 결과의 핵심 변수인 중도층의 향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민주당을 향해서 제명에 찬성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혜령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이번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국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의 양심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삼을 것이라면서요. 국민의 뜻을 받아 김 의원의 제명을 결론짓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아예 김남국 의원의 자진 사퇴를 거론했는데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런 사안으로 국회가 표결까지 가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다. 김남국 의원은 이제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일부 친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이 김 의원 제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친명계로 분류되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품위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 국민이 선출한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본회의 표결 시 김남국 의원이 제명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박찬대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11명의 의원들을 가리켜서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이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실제 이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이거는 뭐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는 거. 제명은 쉽진 않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다른 의원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11명 있다면서요. 네, 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이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는요, 또 오늘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비명계 중진 이원욱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또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면서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이 또 한 번의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이 됐지만요, 이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 그리고 거래 내역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 1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요, 이 거래 횟수나 액수 등의 면에서 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의 이 형평성 문제까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네, 국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의원 등 5명, 또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전용기, 김상희 의원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문위는 이들 11명 가운데 관련 상임위 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11명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유재풍 자문위원장의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그래서 11분이 보유했었다, 그렇게 신고하셨습니다. 의원 11분 중에 혹시 이해 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들도 계신가요? 예,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저 의장님이나
또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할 겁니다. 가상자산 신고 의원들 중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국회의원 겸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김홍걸 의원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거래 횟수 부분에서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과 100회 이상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또 액수 면에서도 자문위 관계자는 권영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의 3년간 가상자산 구매 누적 액수가 10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들 나름 또 해명을 내놨죠. 네, 동아일보에 따르면요. 권영세 의원은 가상자산 누입액을 누적하면 10억 원 이상이 되겠지만 중간에 매도한 부분을 따지면 보유 규모가 최대일 때가 4천만 원 근처라고 했고요.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라는 자문위 지적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지역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단타를 어떻게 하나 알기 위해 주말에 해봐서 횟수가 많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권 장관도 김남국 의원처럼 업무 시간에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장관 재임 도중 거래는 10건 미만이고 업무 중 거래는 없다. 국회의원 시절도 업무 시간 이전에 걸어둔 거래가 이후에 체결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홍걸 의원도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1억 5천만 원, 올해 2월 1억 1천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하면서 2019년에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규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월에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의 투자금은 올해 초 90% 이상의 큰 손실을 보고 모두 매각했고 올해 2월에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건 현재 가치가 9천만 원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내역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의원들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해야 할 입장이 됐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원 사례가 나오니까요. 민주당, 여당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네,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 논의와 관련해서 당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과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최소 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각 당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윤리특위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 논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의원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목해서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청렴과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여당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다룰 윤리특위 1소위원회 위원장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 의원 자신이 코인 보유자로 밝혀졌다면서 징계심사 자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관련해 이양수 의원은 수천만 원 이상 암호화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계획을 밝히는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재직 기간에 남북 관계가 최악의 파탄 지경에 이르는 동안 주무장관 개인의 돈벌이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을 합니다. 거래 내역을 제출 안 해서 진상조사가 부적절했다. 그때 김남국 의원 건 말씀하시나요? 예. 그때 그 거래 내역을 제출을 했죠. 너무 많아서 그때는 거래 내역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죠. 김남국 의원 제명 관련해서는 입장 추가로 안 나올까요? 모레 본회의 직후에 윤리특위가 소집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요.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두고 민주당에서 시간 끌기와 물타기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 11명의 여야 의원들 가운데 코인 투자로 돈을 번 사람 김남국 의원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 사례들은 김남국 의원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투기성 성격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의정 때나 장관 재직 중에 코인을 했다면 지탄의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첫 번째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고 시간 끌기요? 예, 두 번째는 물타기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이 코인을 엄청나게 다 투자해갖고 돈을 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의 그 특수한 과정들을 전체 보편적인 일반화랑 같이 섞을 수는 없다는 얘기도 드립니다. 권영세 장관 전 장관이 이 명단에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투기성 성격까지 가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저희가 김남국 의원 제명 문제를 보도를 해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 숫자를 12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12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발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11명의 여야 의원들도 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보유하고 이렇게 신고한 것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밝혔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홍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횟수라든지 그다음에 거래 보유 액수, 그러니까 이게 총 거래 액수라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액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또 아닌 듯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게 지금 10억 원, 수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김남국 의원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두 의원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주장들이 지금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권영세 의원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좀 뜻밖인데 최근에 권영세 의원이 선제적으로 통일부 장관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권영세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을 때 일찍 여의도로 가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과 또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사실 국회에서 다루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 이것을 거래를 했는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회 회기 중에 이것을 코인 거래를 했다. 그런데 본인은 두세 차례 했다는데 그게 200회나 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회와 별개로 이게 지금 사법적 처리 문제가 상당히 큰 게 남아 있어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제일 처음에 초기 투자 자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부터 좀 불분명하고 또 사실 FIU가 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고 돈 세탁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돈 세탁 의혹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그 미공개 정보한 것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 자코인권을 상장되기 전에 산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건 단순히 상임위 때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인데 이렇게 다른 11명이나 또 드러나고 또 그 액수가 좀 큰 걸로 물론 전체 액수가 그건 아니지만 전부 다 매수한 액수를 다 파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10억 넘는 거는. 그렇더라도 이것이 과연 국회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되는 문제는 징계를 논의를 해야 되고 김남국 의원처럼 이것이 어떤 범법 혐의가 있었는지 그 문제도 지금부터는 따로 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를 했기 때문에요. 절차에 따라서 이제 심의를 해서 표결 절차는 그것대로 진행하면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진조사한 11명의 의원 문제로 해서 형평성 문제를 확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남국 의원의 제명 결의까지 간 것은 중대한 불법이나 위법이 확인된 게 아니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거래했다는 부분이고 그 액수가 컸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충돌 여부도 일부 검토는 됐겠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게 이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 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윤리심사자문위원장께서 또 직접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서 동일한 방식과 잣대로 적용을 해서 징계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에 어디까지가 실제 범법 위법이 확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든 징계든 동일한 잣대로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싸고는요, 때 아닌 풍수지리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선정할 때요, 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 그러니까 이전이죠.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다녀간 사람이 야권에서 나왔던 이 역술가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 교수로 알려지면서 지금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방문했던 게 천공이 아니라 풍수지리가인 백재건 사이버 한국외대 겸임 교수란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지면서 여야가 거센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에 풍수 전문가가 관여하는 건 비정상이라면서 이젠 무속에서 풍수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여당은 백 교수가 과거 이재명 대표도 만난 적이 있는 전문가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방문했던 이는 역술인이 아닌 풍수지리학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임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뿐 아니라 이재명 부부와도 만나 풍수지리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대통령 부부를 향한 저주성 선정선동 공세는 대선 불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부동산을 둘러보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떳떳했다면 천공 개입 의혹이 터졌을 때 왜 숨겼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풍수지리가에게 무속인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변하니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변명하고 물타기해도 대통령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가가 개입했다는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아닌 풍수지리 학자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왜 진작에 밝히지 않았느냐, 지금 이겁니다. 대통령실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이 불거졌던 천공 사태에 이어서 야당의 또 다른 프레임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역술인 천공과 달리 백 교수가 풍수지리를 다루는 학자라는 점에서도 이번 사태를 다르게 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 교수의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관저 결정은 그의 의견대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관저 선정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고 백 교수가 특정되면 얘기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야의 공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 교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절차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숨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공 부분을 제기한 민주당은 사실 먼저 사과를 해야죠. 이제 와서 아니라고, 천공 아니라고 하니까 무속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백재권 이분이었다면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백재권 교수를 엮어서 무속 프레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백재권 교수는 그전에 김정숙 여사하고도 만났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께서 자기가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 아니냐 물어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이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교수가요, 이재명 대표도 만났다, 이 사실로 또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백 교수가 이 대표 부부를 만난 건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될 그즈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백 교수가 지난해 2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백 교수는 언론에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걸 확인해 주는 건 처음이라면서 이 대표뿐 아니라 배우자 김혜경 씨도 같이 만났고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될 즈음 자신이 아는 언론사 대표가 이 대표를 한번 만나줄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왔고 이후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가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시기였던 만큼 식사 자리에서는 대통령 얘기가
이야기가 주였는데 관상뿐 아니라 이 대표 조상묘에 대한 풍수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고요. 총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혜경 씨는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아쉽다거나 자신이 영부인이 될 관상이냐라는 등의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당시 백 교수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인의 소개로 윤 대통령 부부와 만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 윤 대통령 쪽에서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연치 않게 윤 대통령의 후배를 통해 만남을 가졌다며 김건희 여사가 먼저 연락해 만났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면서 김 여사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백 교수는 당시 순전히 지인의 권유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고 윤 대통령 부부가 상담을 목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재권 교수가 대체 어떤 인물인지 또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풍수지리가이자 관상가인 백재권 교수는 이 풍수지리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현재 사이버 한국외대 교양학부에서 풍수지리와 관상이라는 이름의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의 관상을 동물에 비유해서 정치 행보를 예견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백 교수는 과거 2019년 윤 대통령의 관상이 악어상이라면서 시대가 원하는 관상이고 세상이 악어를 부르고 있다고 호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상은 소에 비유를 하면서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과거 관계에 대해 소가 직급이 더 높다고 악어한테 갑처럼 행세한 것이고 적으로 만나면 소는 악어를 이길 수가 없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과거 이낙연 전 총리의 관상을 너구리에 비유한 백 교수의 주장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결같고 지혜로운 너구리 관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구리상은 행동이 굼뜬 것 같지만 영민하기 때문에 너구리상을 무시를 하면 큰 코 다친다. 그래서 너구리상이 국무총리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냉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될 때는 이런 게 단점이 된다. 자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 공방에 대해서 백 교수는 어떤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백 교수는 야권의 공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키뉴스에 따르면요, 백 교수는 자신은 대통령실 이전에 참여한 TF의 풍수지리 전문가 중 하나로 자문을 한 거고 풍수지리가 정식 학문인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악의적으로 사이비 무속인이라고 깎아내렸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어 지금까지 출연한 방송과 특강, 자문하러 온 워싱턴 포스트도 사이비 무속인을 만난 거냐면서 맞지 않는 정치적 폄훼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주 금요일 2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위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심이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는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 씨의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의혹을 부인했던 것이 모두 다 허위 사실이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거 없다던 사위는 대통령이 됐고 저희 엄마는 참 바른 사람이에요 라던 딸은 대통령의 아내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시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총장 시절 어떤 이권 카르텔이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게이트 사건 철저하게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인사들의 잇단 사법 리스크로 수세에 물렸던 민주당으로서는요, 이 대통령 장모의 유죄 판결, 또 법정 구속, 더한 나위 없는 역공에 소재겠죠.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요,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법정 구속을 계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 즉 윤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재점화하면서 파상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21일 최 씨 법정 구속이 보도되자 약 40분 만에 브리핑을 열고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윤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요.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이번 주 중에 직접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윤 대통령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도 함구 전략을 택한 모양입니다. 논평이 일절없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을 뿐더러 주요 당직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무대응 기조로 세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장모까지 법적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야권 비리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공이라는 그런 역술가가 아니고요. 이 풍수지리 전문가인 한 대학 교수가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서 야당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속 프레임이 아니고 풍수 프레임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무속이냐 풍수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그 사인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주요한 국가적 그 결정 사항에 관여하게 했고 이걸 왜 숨기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천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미 4월에 CCTV에 대한 경찰의 분석이 끝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니면 그 이전에 최초 문제 제기됐을 때라도 이게 뭐 그 과거에도 그랬으니 풍수지리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자문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해명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공이 아니라는 부인만 했지 이런 문제가 개입돼 있을 거라는 부분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국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특히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대통령의 관저를 이전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이런 부분이 사적으로 개입된 게 아니냐는 문제는 틀림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아쉬움은 있죠. 그때 천공 논란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천공이 아니고 풍수지리학자 박정훈 교수다 했으면은 논란이 어떻게 좀 수월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천공과 이 박정훈 교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공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 무속 프레임의 도구로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때도 그렇고 계속 이 천공과 관련한 무속 프레임을 걸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천공과는 다른 이야기고 또 특히 이게 풍수지리라는 것이 무속과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사실 그 전에 그 문화재 청장했던 유홍준 교수도 이 풍수 때문에 적어도 청와대 관전을 옮겨야 된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했어요. 본인이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풍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당시 김정숙 여사도 그게 좋겠다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유홍준 교수의 다 주장입니다. 네, 주장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 풍수라는 것이 단순히 그 어떤 집안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다면은 우리나라 국군을 위해서 풍수를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사회 분야 뉴스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오후에 발생한 신림역 부근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요.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 증폭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고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너무나 완벽했어요. 30대, 20대 남성에 대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분노가 분명히 있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2시 좀 넘어서 서울 도심에서 아주 그것도 대낮에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법원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 어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30대 피의자 조모 씨는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던 행인 4명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했고요.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해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된 상태인데요. 조 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걸로 조사돼서 경찰은 묻지마 범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0여 분 정도로 짧은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조 씨가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심사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영장심사를 위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자신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면서 죄송하단 말을 1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에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조 씨가요, 어제는 난 쓸모없는 사람이다, 힘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요, 이게 체포됐을 당시와는 좀 뉘앙스가 달라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던 데에서 어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쪽으로 뉘앙스가 바뀐 겁니다. 또 조 씨는 초반에 마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 등을 했지만 음성이 나와서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가 법원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 이런 범죄 이력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행의 심각성이 큰 만큼 경찰은 이 조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조 씨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상에 대한 폭로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박 빚이 있다거나 이혼을 했다는 사생활 관련된 글이 확인도 없이 퍼져나가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 씨의 도박빚과 이혼 이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보다 이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충격 정말 클 텐데요.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국민청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을 피해자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건데요. 청원인은 이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고인의 가정사도 전해졌는데요. 청원인에 따르면 고인은 수능 사흘 전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뒤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동생을 돌봐온 실질적 가장이고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고학생이라고 합니다. 하필 범행이 일어난 시각에 현장에 있었던 이유도 생활비를 덜기 위해서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고자 신림동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인은 생전 피가 지혈되지 않는 질환을 앓았던 걸로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범인 조 씨가요, 이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그런 정황까지 지금 의심이 되면서 나중에 실제 재판을 받을 경우에 그 양형이 무거워질 거다, 이런 전망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림동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거주지인 인천과 서울 금천구 할머니 자택을 오가던 조 씨는 신림동은 이전에 친구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봐서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범행 당일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 조 씨는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을 방문한 뒤 근처 마트를 들러서 흉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경찰이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정한 것과 또 범행 과정에서 또래의 남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거나 피해자의 취약한 신체 부위를 노린 점 등도 계획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살인죄 양형 기준에서 계획적 범행은 가중 요소 중 하나라서 계획 범죄라는 게 입증되면 조 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들도 들어보시죠. 살려주세요 하면서 신고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신고하고 내려가는 찰나에 이게 웃으면서 계속 웃었어요. 웃으면서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뒤쪽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말 예고 없이 이 범행이 벌어진 신림동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요일이던 지난 22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법무부에도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행원 1명과 예고 없이 신림동 흉기 난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장관은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애도를 표하면서 약 10분간 머물렀고요. 범행 동선을 따라 살펴본 뒤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죠. 돌아가신 분의 피해자의 명을 들고 다치신 분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께도 정부에 강요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명백한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이고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결국 이제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에 정말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고착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 사이코패스 범죄가 발생 빈도가 지금 자주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되게 사이코패스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사실 끝납니다. 한동훈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아직 상세한 어떤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응할 어떤 시스템, 이건 단순히 형사적 처벌 조항을 강화한다거나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번 피의자 같이 과거 성장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 범죄 경력들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상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일이 생기면 최근에 현장에 부쩍 잘 나가거든요. 그 마약과의 전쟁도 그렇고 해서 아마 그 실천력 있는 방안을 내놓을 걸로 기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네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그 지구대나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그리고 또 의료시설의 진료 기록, 이런 것을 다 한테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정체불명 국제소포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이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배달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네, 시작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만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긴 소포가 배달됐는데요. 이 소포를 열어본 복지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고요. 다음 날인 21일에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비슷한 소포가 발견되면서 건물 안에 1,7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국제소포에 혹시 독극물이 든 건 아닌가 공포가 확산되면서 경찰과 지자체들은 해외 우편물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스러운 국제소포 또 해외 우편물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당히 많다고는 합니다. 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우편물에 대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2천여 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400여 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이 됐고요. 수거한 우편물은 670여 건이라고 합니다. 다만 앞서 이상 증세를 유발한 울산 복지시설 소포는 물론이고 나머지 수거된 해외 우편물들도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아직 독극물이나 독성 기체 등 위험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체 누가 이런 소포 또는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경찰은 문제 우편물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수신자로 무작위 주소와 엉터리 전화번호를 써놓은 뒤 발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해외에서 배송 신고된 소포 3개, 이 수신자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없는 번호로 파악됐다고 하는데요. 또 3개 중 2개는 식별번호 017, 018을 쓰는 휴대전화 번호였다고 하는데요. 수신자 주소와 이름 역시 통상적인 국제 우편물로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텅 비어 있거나 깃털 등 무해한 물품이 들어있는 대부분의 소포는 테러와는 연관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피해까지 일으킨 그 울산 복지관 소포, 이건 누가 왜 보냈는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 소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대만 그리고 중국 당국에 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죠. 네, 일단 해당 소포가 대만에서 들어왔지만 원래 발송지는 중국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중국 등에 공조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대만 발이지만 중국을 통해서 이 우편물이 들어왔다는 거라면서 인터폴을 통해서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을 했고 중국에 나가 있는 경찰 주재관을 통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네, 한편 경찰은 이번 정체불명의 소포 사태가 브러싱 스캠에 의한 해프닝일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브러싱 스캠이라는 단어 정말 생소한데 뒤에 이제 스캠, 그러니까 뭐 영어로 신용사기 이런 뜻이죠. 이 스캠이라는 단어가 붙는 걸 보니까 이 사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에 이 수신자로 가장해서 상품 리뷰를 올리는 식으로 온라인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의 평점이나 상품 리뷰를 조작하기 위해서 브러싱 스캠이 자주 이용된다는데요. 우편물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 또 상당수 우편물의 포장 안에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도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 물질,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 당국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과기부 우정사업본부는 비슷한 형태의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경우에는 이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춤추는 테스형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가요계 살아있는 전설이죠. 가수 나훈아 씨가 이달 초 1년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나훈아 씨가 직접 춤까지 선보인 뮤직비디오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기장갈매기인데요. 한 동영상 플랫폼에서 조회수 70만 회를 넘기면서 국내 인기 뮤직비디오 1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BTS 정국, 걸그룹 뉴진스 등 아이돌과 트롯 강자 임영웅 등 이 쟁쟁한 경쟁자들이 포진한 차트에서 70대 가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기록이라서 새삼 나훈아 씨의 저력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는 기장갈매기를 발표하며 아이돌 그룹처럼 포인트 안무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선보이며 녹슬지 않은 감각을 자랑했습니다. 하와이안풍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양손을 퍼덕이는 이른바 갈매기 춤을 추고 또 다른 수록곡에서는 멋지게 오토바이도 타는 영원한 오빠 나훈아 씨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해는 데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연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보신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너를 위해 잊으려 편집다 해도 사랑이란 다투인가 지워지지 않는 그림. 네, 나훈아 씨는 지금 보신 뮤직비디오 외에도 이번 앨범에 수록된 6곡 전곡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제작은 제작비 부담도 크고 효율도 떨어져서 보통은 타이틀곡이나 후속곡 정도까지 한두 곡만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나훈아 씨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자의 공조수사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절도범을 쫓던 형사가 아들의 도움으로 검거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나오자 학생 2명이 그 뒤를 따릅니다. 재빠르게 남성을 앞질러 가서 얼굴을 확인한 학생들은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와서 거리를 두고 남성을 계속 추적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쫓던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절도 용의자였다고 합니다. 아,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절도 용의자를 쫓은 겁니까? 네, 강원 삼척경찰서에 따르면요. 지난달 삼척 시내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 2팀은 CCTV를 통해서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동선 등을 확인했고요. 절도범의 연령대는 10대로 특정을 했는데 이때 형사 2팀장 김남성 경위는 피해자의 동선을 쫓던 중 그의 10대 아들이 다니는 학원 인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아들에게 피해자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서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알려달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며칠 뒤에 김경희의 아들이 친구들과 PC방에 갔다가 피해자와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던 건데요. 피해자를 앞질러가 얼굴까지 확인하는 대담성을 보인 아들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고 이후 아버지가 도착할 때까지 15분 동안이나 피해자의 뒤를 계속 밟으면서 아버지에게 동선을 알렸다고도 합니다. 결국 이 아들의 여리한 눈썰미 덕에 아버지는 피해자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경찰은 김경희의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 등을 수여하며 부자의 공조수사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